거지 같은 집안에서 겨우 지방대 출신에 우리 집안에 네가 어울리기나 해. 3대 독자 집안의 딸이라니. 재수 없다. 그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출산한 지 겨우 일주일. 아직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재촉에 못 이겨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첫날이었어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섰는데 돌아온 건 축하는커녕 이런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 한가운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셨죠. 제가 누구의 딸인지, 그게 어머님 집안을 어떻게 만들게 될런지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첫마디부터 그렇게 던지셨어요.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랫배가 당기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빨리 인사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아기는 집에 두고 와야 했습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나가기엔 너무 춥다는 게 남편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시어머니의 지시였을 겁니다. 손녀를 보기 싫다는 뜻이었겠죠. 시댁 대문을 들어설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사님이 나와서 맞아주시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시어머니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셨어요.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3대 독자라는 게 뭔지 알기나 하냐고 하셨어요. 이 집안이 얼마나 귀한 혈통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할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고 이제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딸을 낳은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였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시집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특히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계속 언급하시더라고요. 지방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 거였습니다. 찻잔을 앞에 놓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지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창가로 가셨습니다. 뒤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아들을 낳는데 왜 하필 우리 집 며느리만 딸을 낳았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의 성별을 정하는 건 아버지인데 왜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지도 제 편을 들지도 않으면서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어요. 딸만 낳고 아들은 언제 낳을 건지, 혹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하고 말이죠. 저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최소 1년은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실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최대한 빨리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표정이 풀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더 이상 불쾌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아들을 많이 원하셨다고 했어요. 대를 이어갈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첫째가 딸이어서 실망이 크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안았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아이를 두고 재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앞으로 시댁에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서러웠어요. 새벽에 아기가 깨서 젖을 먹일 때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누구에게도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게 왜 내 방에서 나와? 훔쳤지?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린 다이아 반지를 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걸 훔칠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출산 후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겠다며 하루 종일 시댁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또다시 집에 두고 와야 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저를 대하셨어요. 인사를 드려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시고 아침 식사도 따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셨다가 한참 후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손에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보석함을 제 앞 탁자에 내려놓으시더니 뚜껑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안에는 다이아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정말 큰 다이아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반지를 꺼내 들고는
햇빛에 비춰보셨어요. 다이아가 반짝이며 아름다운 빛을 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이 반지가 자신의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귀한 것이라고,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이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서재 서랍에 보관해뒀는데 아침에 보니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저를 데리고 제가 어제 머물렀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은 평소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서랍 안에서 바로 그 다이아 반지가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반지가 거기 있을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연 적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범인을 잡은 형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모른다고, 제가 넣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도둑질을 하려고 시집을 온 거냐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 반지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훔칠 수 있겠어요. 제가 언제 그 서랍을 열어봤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바로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며느리가 가보를 훔쳤다고, 증거까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지를 보여주시고 어디서 발견했는지 말씀하시자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두고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다고, 언제 또 무엇을 훔칠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예고 없이 제 머리채를 붙잡으셨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아직 출산 후유증으로 온몸이 약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기시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목과 어깨가 당기면서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소리치셨습니다. 이런 도둑을 며느리로 둘 수 없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외치셨어요. 저는 아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머리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 문턱을 다시는 밟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집안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역시 사람은 태생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알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지도 제 편을 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욱 거칠게 제 머리채를 흔들었어요. 이혼 서류를 내일까지 준비해 오라고,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노릇을 할 생각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한 데다가 이런 일까지 겹치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어지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제 머리채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만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이혼할 건지 아니면 무릎 꿇고 사과할 건지 정하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의심한다니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그 반지를 제 방에 넣어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려고 꾸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며느리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시어머니를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혼을 하자니 아기가 불쌍하고, 그렇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자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사과할 수 있겠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더 큰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기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밤새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블랙카가 선다는 말, 그리고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언제나 다정하셨던 모습 대신 어딘가 날카롭고 결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거실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는데 여기저기 다른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버지는 아기를 안아보시고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시더니 그 가방을 천천히 열어 보이셨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묵직한 서류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섞인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그룹 수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남편의 회사 이름이 보였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기업 범죄 수사 자료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나오는 서류들은 모두 시댁회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회계 자료가 아니었어요. 경찰 수사 자료였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모든 자료들을 20년 동안 모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줄곧 준비해 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경찰청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셨고 경찰청장까지 오르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꺼내 보이신 명함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대한민국 경찰청장 윤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여전히 경찰청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류들을 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댁회사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조직적 비자금 조성, 대규모 회계 조작, 탈세, 심지어 정치인 로비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넘겨가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발견했던 불법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더 큰 규모의 범죄들이 이어졌다고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증거들과 그 배후 인물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꾸몄는지, 심지어 담당 변호사와 수사관들에게까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걸 혼자서 조사해 오셨다고 했어요. 경찰청장으로서의 권한과 인맥을 활용해서 조금씩 증거들을 모아오신 거였습니다. 때로는 비밀 수사팀의 도움을 받기도 하셨고, 때로는 직접 감시와 수사를 지휘하시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하신 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 책임자셨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정의 실현을 20년 동안 준비해 오셨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어요. 특별수사본부 설치 승인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미 승인이 완료된 상태였고 현직 경찰청장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걸 오늘 오후에 수사본부에 직접 전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국정원과 검찰청에도 같은 자료들을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윤 사건 재수사 지시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걸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도 이번 수사에 포함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수사에 개입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조사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왜 이제서야 이런 일을 하시는지, 경찰청장으로 계실 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20년이나 기다리셨는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청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리고 약했기 때문에 복수보다는 제가 평범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했다고 하셨어요. 만약 그때 수사를 진행했다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저까지 힘든 상황에 놓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었고 오히려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찰 최고 위층의 냉정하고 침착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보이셨어요. 특별수사팀 편성 명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관들과 형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경제범죄 전문가들과 기업수사 베테랑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본사, 계열사, 관련 기관까지 모두 포함해서 20곳이 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정한 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권력을 가지신 분이셨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런 식으로 정의로 승화시켜 오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시댁이 정말 그렇게 무너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아버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 보이셨어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내역서였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정식 영장들이 20장도 넘게 들어 있었어요. 시댁 본사는 물론이고 계열사들과 임원진 개인 자택까지 모든 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시댁 계열사들이 있는 모든 도시에서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하셨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특히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과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고 싶기도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런 심정이었을까,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20년 동안 준비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의 억울함도 풀리고 제 억울함도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정말로 나가셨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 오르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최고 위층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에서 아버지가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내일 새벽부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경찰청 특별보호팀이 우리 주변을 지키고 있다고,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까, 혹시 시댁에서 반격을 해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오신 대한민국 경찰청장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수사가 얼마나 완벽하고 치밀한 것인지, 그리고 시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불법 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병원 창가에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는 그 모습을 아기를 품에 안고 숨죽이며 바라봤어요. 새벽 6시 정각이었습니다. 시댁회사 앞 도로에 검은 승합차들이 일렬로 서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늘어나는 차량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블랙카가 정말로 온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10대가 넘는 차량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각 차량마다 경찰 특수수사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병원 7층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댁회사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되지 않아서 건물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곧 그 평온함이 깨질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합차에서 수사관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대로 내려서 대형을 갖췄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들고 있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겠죠.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확성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건물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나왔다고,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경비실에서 당황한 경비원이 뛰어나왔어요. 뭔 일이냐고 묻는 경비원에게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건물 내 모든 사무실을 수색해야 한다고, 협조해달라고 했어요. 경비원은 급히 회사 임원진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아버지의 계획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곧이어 건물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각 층으로 올라가면서 사무실 전등을 켜는 모습이 보였어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회사 임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차를 몰고 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출입을 통제당한 임원들은 건물 앞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아마 변호사나 상급자에게 연락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승합차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뒷면에 경찰청 포렌식 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팀이 온 거였어요. 컴퓨터와 서버까지 모두 압수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봤어요. 아기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 얌전히 있어 주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평소 출근하는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 상황을 보고는 모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경찰차들과 수사관들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서성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도착한 것은 9시 30분쯤이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히 수사관에게 다가가서 뭔가 항의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하게 영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협조해달라고 말했어요. 대표이사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언론사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방송사 중계차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들은 수사관들과 회사 관계자들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회사 관계자들은 더욱 당황스러워하며 얼굴을 가리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11시쯤 도착한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치며 수사관들에게 따지려 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시어머니의 항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러서라고 경고했어요. 시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력해지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법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였습니다. 정오쯤 수사관들이 건물에서 큰 상자들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압수한 서류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이었습니다. 상자의 개수만도 수십 개가 넘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옆에 서서 무슨 말인가 주고받았지만 둘 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현실을 깨닫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비호 아래 안주하며 살았던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오후 1시쯤 수사본부장으로 보이는 분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대규모 기업 범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떤 혐의인지, 언제부터 수사했는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있는지 등등. 수사본부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오후 2시쯤 마침내 시어머니와 대표이사에게 소환장이 전달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고 거만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더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오는 거라고,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3시쯤 수사가 일단락된 것 같았어요.
상자들을 모두 차에 실은 수사관들이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는 여전히 몇 명의 수사관이 남아 있었어요. 추가 조사를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루 만에 겪은 충격이 컸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히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가 당했던 억울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어요. 오후 4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다른 지역 계열사들에서도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거의 정리가 된 회사 앞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할머니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마치 이해하는 듯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대기업 비리 수사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됐어요. 시댁회사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마침내 실감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바뀌었구나.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됐어요. 그때 당신이 함정에 빠뜨린 직원의 남편이었죠. 이 말이 시어머니의 귓속으로 파고들 때 저는 바로 옆에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그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날은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지만 뉴스를 통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혐의들이 밝혀지고 있었고 시댁 임원들이 차례로 소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시어머니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그래야 어머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아기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정말 결연해 보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북적거렸던 집이 조용하기 그지없었어요.
집사와 가정부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이틀 동안의 충격 때문인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차려입고 계시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와 아버지가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저를 보고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고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 앞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명함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명함을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는데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찰청장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찰청장 특별조사 자문위원 윤태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명함을 다시 한번 보더니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만 벌리고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 이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윤을 기억하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직원이 회사의 불법 회계를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어떤 식으로 함정에 빠뜨렸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 사건의 모든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어요. 당시 조작된 증거들과 그 배후 인물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개입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걸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마침내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함정에 빠뜨린 그 직원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고, 그리고 저는 그 직원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어머니의 사진, 당시 근무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지시했던 내용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증거들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처음부터 저를 쫓아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진실을 폭로하셨어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어간 것, 그리고 자신이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 온 것,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작아졌어요. 평소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절망에 빠진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경고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질 거라고,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것은 그때였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부인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도 경고하셨어요. 지금까지처럼 부인을 무시하고 학대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덧붙이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모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평소 어머니 뒤에 숨어서 살았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세상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만족감도 들었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가족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억울함이 풀렸다고, 아버지가 정의를 실현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시댁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남편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찢어진 편지는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은 아버지와 시댁을 방문한 지 3일 후였어요. 그 3일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수사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당사자들로부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거든요. 아기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간병인이 와서 말했어요. 로비에 남편이 와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간병인은 남편이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저는 로비로 내려갔어요. 아기는 간병인에게 맡기고 혼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로비에서 남편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단정하고 깔끔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이아 반지 사건 때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무서웠다고 변명했어요. 어머니에게 맞서기가 두려웠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고 있다고, 그때 제 편을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저희 가족끼리만 살자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믿음이 깨져버린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때 제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요. 남편은 제 거절에 당황했어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무서워서 저를 버렸고 저는 무서워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이혼하자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미 마음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말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니 과거의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침묵했던 남편, 제가 어려울 때마다 외면했던 남편의 모습들이 말이에요. 특히 출산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편은 저보다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이아 반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가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아내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심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무릎 꿇은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와 관련된 일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평생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실로 돌아와서 아기를 안았을 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저와 아기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남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혼하기로 했다고,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옳은 선택이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을 보며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대신 아기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둘만의 작은 집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말이에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꿈꿨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마음의 평화는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선택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아기도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평소보다 더 활발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웃어주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수사 소식이 보도됐지만 정작 당사자들로부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시댁회사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대표이사와 임원진 대부분이 구속됐고 회사 자산은 모두 동결됐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된 불법 행위들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해요. 평생 누렸던 특권이 이제는 족쇄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권력과 돈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니 세상의 무상함을 느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시댁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출입 통제 테이프가 둘러쳐진 채 텅 비어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바쁘게 돌아갔던 곳이 이제는 유령 건물이 되어버린 거였죠. 며칠 전에는 그 앞으로 블랙카들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침내 이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제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깨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좀 더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물론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마음의 평화는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셨을 거예요.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저도 어른이 됐고 제 아이를 지킬 힘도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저도 제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침대 옆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기에게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기는 신기한 듯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줘야겠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족사를 들려줄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해놨다고, 퇴원하면 바로 이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새 집은 어떨까요? 시댁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고 했으니 정말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겠죠. 아기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작은 정원도 있어서 꽃도 키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꽃을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도 심고 아기가 좋아할 만한 예쁜 꽃들도 심어서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혼 서류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남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 버틸 힘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계속할 여력도 없을 거예요. 아기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시댁 재산이 모두 몰수될 예정이니까 남편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너무 의존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독립된 어른으로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물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도 찾아야겠어요. 아기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볼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이런 기분은 언제 이후 처음인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는 게 말이에요. 결혼 후에는 늘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아기가 완전히 잠에서 깼어요. 큰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처럼 강인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행복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요. 저부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아이도 그렇게 자랄 거예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벌써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앞으로 이런 평화로운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녁에는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퇴원 준비에 대해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네요.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되기도 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니까요. 앞으로는 오르막길만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당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손녀도 당당하게 키울게요.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아기의 작은 손이 제 뺨을 스쳤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길에서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손이 앞으로 어떤 꿈들을 만져볼까요? 어떤 희망들을 잡아볼까요?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고 싶어요. 이 아이의 첫걸음, 첫말, 첫 웃음,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가면서 방 안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가겠어요.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말이에요.